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화요일이고요. 아유, 어제 저녁에 산책하는데 낮에도 그렇게 덥더니 네. 저녁 때도 후텁지근해요. 날씨가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박소영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2도까지 오르며 여름처럼 더울 텐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아침인데도 후텁지근합니다. 밤사이 인천과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현재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남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전남 서해안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로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데요. 서울은 25.1도, 대전은 24.1도, 대구는 23.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평년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은 32도, 광주는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아침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겠지만 낮 동안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교사 사망입니다. 어제 전국 각 지역에서 이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서 교사들의 추모 열기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초등교사 2명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서 용인의 한 교사가 또다시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였는데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이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A씨 가족들은 전날에 외출했던 A씨가 연락이 닿지 않고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A씨를 발견했고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A 교사의 유가족에 따르면 최근에 학부모 등의 고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A씨의 유가족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고인이 얼마 전부터 학부모와의 갈등이 있었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고 털어놨는데요. 이 A씨가 체육교사예요. 근데 지난 6월에 체육 수업 중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서 눈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데요. 이 학교 측에서는 처음에 A씨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피해 학부모 측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교육청에다가 A씨에 대한 감사, 징계를 요청했고 교육청은 A씨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유가족은 이에 대해서 아무리 배탈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업 중에 그렇게 자리를 비웠고 그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미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런 와중에 형사사건을 겪게 된 뒤에 심리적 고통이 더 심했던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어쩌나가 아니고 이제 참담한 교육계 현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네.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주치자 참변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오산에서는요, 경찰 도움을 받았던 술에 취한 남성이 귀가 중에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은 경찰 측의 과실이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고 경찰과 유족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경찰이 술에 취한 남성을 도와준 뒤에 이 버스에 치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좀 짚어주시죠. 예, 이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밤 1시 59분께 오산시 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신고가 걸려옵니다.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서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였는데요. 당시 20대 남성 B 씨는 일행도 없이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고 경찰 출동 이후에 잠에서 깨서 순찰차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후 B 씨는 수차례 주거지를 묻는 경찰에게 오산역 근처에 살고 있으니 오산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귀가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번 답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찰은 밤 2시 30분쯤에 오산역 인근 도로 횡단보도 앞에 B 씨를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50분 만인 새벽 3시 20분쯤에 이 B 씨가 오산역 인근 도로에 누워 있다가 고속버스에 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은 경찰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족 측은 경찰이 끝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경찰의 보호 조치 등의 대처가 미흡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알맞은 조처를 해야 됐다라면서 경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요.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당시 주치자가 경찰관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했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CCTV로 경찰이 다 확인을 했다라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아서 징계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주치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가, 그죠? 이게 네.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나,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마약 처방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과 투약 등에 있어서 의료인들의 마약 범죄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일부 의사들이 사실상 마약류 공급책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독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마약류 공급 이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마약류 의약품 과다 처방으로 적발된 병원 수가 무려 259곳에 달하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89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검찰청의 2022년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의료인 마약류 사범수는 2018년 98명에서 지난해 165명으로 4년 만에 이것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마약류 약을 셀프 처방하는 수법으로 이게 빼돌린 뒤에 본인이 스스로 오남용을 하거나 또 불법으로 주변에 공급하기도 하는 그런 의사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최연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매년 의사 8,000명가량이 약 2만 5천 건, 무려 85만 정 수준의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의사들이 마약류를 다루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이게 이렇게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 심각한데 왜 이게 관리나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아무래도 의사들에게는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의사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투약을 한 건지 어떤 의도인지 혐의를 포착하거나 입증하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이게 의료행위 목적이었는지 불법 오남용 목적이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펜타닐이라고 있죠. 초강력 마약성 진통제 성분 펜타닐을 대량 공급해서 이게 무려 수사당국 사이에선 또 중독자들의 성지다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그런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원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의사라는 신분, 그래서 마약을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참새한테 방앗간 맡기는 그런 격이 되는 건데 이거 차제에 철저하게 의사들 마약류 오남용 처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겠는데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가파른 가운데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슈링크플레이션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단어를 정확히 설명드리면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합성어인데요. 왜 우리가 늘 사던 과자를 샀는데 미묘하게 양이 적어진 것 같다. 네. 혹은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좀 작아진 것 같다, 크기가.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업들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방법이고, 이 다른 말로 패키지 다운사이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일은 너무 티가 나서 좀 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그 원재료 가격들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소비자 저항이 커질 것 같으니 나름의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같더라도 중량이 줄거나 품질이 저하된다면 가격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엄밀히 사실상 거짓 표시를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어. 현행법상 포장 표시와 일치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아도 중량이 몇 그램인지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양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상하게 속는 기분도 들고 배신감도 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눈속임이고 꼼수다. 소비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일종의 꼼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가격 변동처럼 그 중량의 변화도 기업이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고 네. 정부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거 오래돼 왔는데 왜 그동안에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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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요. 이맘때 가장 맛이 좋다는 이것 그리고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것 네. 대체 뭘까요? 이게 지금이 최적기라고 그러나요? 그래요? 전복 얘기입니다. 전복. 전복. 근데 전복은 보통은 이제 여름철 기력 회복으로 손꼽던 식재료로 알고 있는데 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지만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날이 제법 좀 풀렸거든요. 그리고 여름철도 좋은데 여름철보다도 이때가 또 제격이라고 그러네요. 네. 자세한 얘기 한번 알아보죠. 여름철 보양식품으로 알려졌던 전복.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전복의 비밀, 바로 절정의 맛을 뽐내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데요. 네, 전복은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두 차례의 산란기를 가집니다. 이 산란기에는 살이 실하고 또 영양분 또한 풍부합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지금부터가 진짜 배기 전복이다. 전복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가을 전복, 지금 정복해볼까요? 그 여적의 시작을 함께할 요리 고수는요? 안녕하세요. 전복 요리의 고수 최은주 요리 연구가. 전복 완전 정복을 위한 첫걸음, 바로 손질법이죠. 10년차 요리 연구가의 전복 손질법 내공은 칫솔질? 바로 전복의 일부처럼 보이는 저 검은 표피를 집중 공략하라! 하얀 속살을 드러낸 전복, 회로 먹을 게 아니라면 30초가량 데쳐내는데요. 이렇게 하면 살과 껍데기를 분리하기가 수월하답니다. 이제 내장도 터지지 않도록 떼어내고 세균이 많은 전복의 잎과 식도도 제거하면 드디어 손질끝! 요리로 탄생될 채비를 마칩니다. 오늘은 전복의 맛과 영양 두 가지 모두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전복 닭갈비를 소개해드릴게요.
봤나? 닭고기와 가을 전복의 콜라보레이션. 우선 손질된 전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다음 닭다리에는 밑간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소금과 함께 넣는 고수의 비법 재료. 네, 이 간양파를 넣을 거예요. 이 닭을 질 때 간양파를 좀 넣어주게 되면 양파에 있는 성분이 살짝 살균 효과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잡내를 좀 제거할 수 있어요. 닭고기의 잡내 제거를 위해 양념장에도 넣는 비법 재료가 있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카레가루. 카레가루를 좀 넣게 되면 혹시 모를 잡내나 비린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제 달궈진 팬에 밑간을 한 닭고기를 볶아줍니다. 닭고기가 익어 하얗게 변하면 준비해둔 양념장과 채소들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준 뒤 마지막에 전복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전복은 찬 성질을 갖고 있어서 소고기나 닭고기처럼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고기들과 잘 어울려요. 찬 성질의 전복이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와 만나면 군침 돌게 하는 맛은 기본. 철분 흡수 및 기력 회복에도 효과 만점인 환상의 궁합 요리로 탄생됩니다. 이번엔 나들이 메뉴 김밥과 전복의 콜라보레이션. 먼저 다시마를 찜기에 깔아주시고요. 전복을 올리고 물을 얇게 썰어 덮어주세요. 그럼 무에 있는 성분이 전복에 싹 스며들면서 전복이 야들야들 엄청 부드러워져요. 이제 김밥에 들어갈 달걀 지단을 도톰하게 벗겨내 준비해둡니다. 그리고 따로 분리해두었던 전복 내장을 소량의 물과 함께 곱게 간 뒤 볶아줄 준비를 하는데요. 볶아줄 때에는 굴소스랑 참기름을 넣어주게 되면 비린내를 확 잡을 수 있어요. 볶은 내장 소스에 밥을 넣어 버무리면 고소한 내장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그 시각 약불에서 20분간 쪄낸 전복은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제 모든 속재료 준비 완료! 김에 내장 볶음밥을 펴주고 도톰한 달걀 시단과 찐 전복을 올려 잘 말아줘. 그러면 영양 만점 전복 내장 김밥 완성. 흔히 전복 죽으로만 활용할 줄 알았던 전복 내장의 변신.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이번엔 어떤 요리로 변신할까요? 우선 전복 내장을 잘게 다져줍니다. 다진 전복 내장에 마요네즈와 다진 피클, 후추와 소금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고소한 풍미의 전복 내장 소스. 이와 곁들일 짝꿍 요리로 손질 전복을 밀가루와 달걀옷, 빵가루 순으로 묻힌 뒤 튀겨내면요, 씹는 맛이 일품인 전복 가스가 완성됩니다. 이제 뻔한 전복 요리 그만! 영양까지 더 먹으면 가을 전복으로 가족들의 입맛까지 정복하라! 전복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혈관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또한 타우린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요. 또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더없이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복은 비타민 B1, B2의 함량이 높고요. 칼슘, 인 등의 미네랄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피로회복, 또 해독, 성인병, 당뇨와 스타미나에도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복 완전 정복을 도와줄 또 다른 요리 고수는 안녕하세요. 네. 30년차 내공의 김경옥 주부. 김경옥 주부의 냉장고엔 이맘때면 꼭 챙겨 놓는 필수템이 있다는데요. 바로 전복. 전복은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양식으로도 즐겨 먹고 명절이나 무슨 날이면 선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집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음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복 마니아 김경옥 주부만의 신선한 전복 고르는 비법은 일단 흡착력이 좋고 폐각 안에서도
몸을 움츠리고 있는 전복이 신선하다고 하네요. 명절이나 이럴 때 많이 들어오는 거는 냉장 보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냉동 보관해야 되는데 그때는 깨끗이 뽀얗게 세척을 한 다음에 살과 내장을 분리해서 껍질 위에 살을 올려놓고 냉동 보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다면 30년 차 요리 고수의 전복 요리는 파스타 면으로? 아니 파스타면은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복을 활용해서 내장 파스타 하려고요. 전복 내장 파스타. 전복 내장 파스타라고요? 일단 30년 차 주부의 내공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뭘 먹어도 전복이니까. 먼저 양파를 캐러멜라이징 될 때까지 볶아준 뒤 전복 내장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그 다음 볶은 양파와 내장, 우유를 넣고 믹서로 갈면 소스 완성이요. 여기에 퍽면은 올려주고 잡내는 잡아줄 버터를 녹여 각종 채소를 볶아준 뒤 갈아둔 전복 내장 소스를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파스타면을 넣고 소스와 잘 섞어주기만 하면 어느 레스토랑 못지않은 비주얼의 전복 내장 파스타 완성! 혼자 먹기 너무 이거 많지 않아요? 어서 오세요. 손님이 오기로 돼 있었나 봐요?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오늘 보양식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과연 전복 내장 파스타의 맛은 어떨까요? 어때요? 맛있어요. 괜찮죠? 파스타로 먹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내장을 또 이렇게 파스타에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다행이다. 네. 맛있게 드시니까. 저는 원래 전복 내장을 못 먹는데 더 맛있고 고소하고 하긴 하네요. 안 비리고. 아, 저도 그 맛 너무 궁금하네요. 꼭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아, 네, 너무 맛있고 명절 이제 다가오는데 저도 이제 전복 선물 받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선물해 주시나요?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맛도 영양도 더 풍부해진다는 가을 전복. 이 시기 꼭 한번 정복해보세요.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화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뭐 그래도 가을 느낌은 나는데 후텁지근하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해도 9월 들어서면서 확실히 좀 공기가 달라졌다는 네, 걸 느낄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조금 있으면 낮과 밤 차이 환절기 그죠? 네, 본격적인 환절기가 되는 거죠. 네. 환절기 오면 솔직히 가장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네. 바로 면역력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면역력. 참, 면역력 얘기를 우리가 환절기 되면 많이 하게 되는데,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면역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기가 오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잠을 좀 푹 자고 나면은 회복이 되고, 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감기 한번 걸리면 몇 날 며칠 낫지 않고, 이게 면역력 차이인지, 면역력이 도대체 뭡니까? 근데 예전에는 말이죠. 밤새 놀고도 네. 한두 시간 정도 딱 자면 또 나와서 활동했는데 확 올라갔죠. 네. 아, 지금은 한 10시 되면 뭘 놀기는 졸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것도 다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우리 몸의 방패, 환절기 면역력을 지켜라.
맞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뭐 여름 나고 나면 아이고 기운 없다. 네. 아이고 지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땀을 많이 빼고 여름에 이렇게 좀 기력이 쇠해서 그런 건지 도대체 왜 여름 지나고 나면 이렇게 기운이 없고 뭔가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고 보약 한 첩 쥐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8월 달에는 환자분이 없다가요. 9월 달 되면 이제 보약을 지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더운 때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용 선생님 말씀하셨던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이제 진을 빼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몸의 체온 자체는 항상 똑같이 일정을 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름 자체가 바깥의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그것을 온도 자체를 몸속에서 낮추기 위해서 땀을 내게 됩니다. 그럼 기가 그걸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되죠. 네. 그렇게 여름 내 흘렸던 땀 자체가 날씨가 선선해지게 되면서 다시 또 온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찬바람이 불면서 에너지 자체를 체온을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되고요. 그만큼 또 에너지를 가치를 면역력, 세포를 강화시키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기력 자체가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에너지 일부를 체온 유지를 위해 써야 되는 이 가을에 확실히 면역력이 좀 떨어지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요. 네. 면역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감기, 대표적인 증상이죠. 또 단순 포진이라든 증상이라든지 심해지게 되면 대상포진과 같은 위험성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감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지게 되면요. 면역력이 30% 정도 더 반대로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체온이 만약에 1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요, 면역력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는 게 추워서 생긴다, 이제 기온이 떨어져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각종 이제 바이러스들, 뭐 아데노바이러스, 뭐 감기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를 이제 내 몸에서 지켜줄 그런 면역력이 필요한데, 이게 떨어질 경우에 감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좀 잘 낫지도 않고 그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독감이나 코로나 이런 거 걸리고도 잘 낫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우리가 100세의 인생을 얘기하고 요즘 100세까지 뭐 장수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면역력 덕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최장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대 수명이 그만큼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남성 같은 경우에 평균 수명은 51세고요, 여성은 54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70년대에는 남성이 58.7세, 여자 같은 경우에 65.8세로 올라갔는데요. 2017년에는 남자가 79.7세, 여자는 85.7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영국 의료저널 란셋에 2030년 한국인 기대 수명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90.82세, 또 남성은 84.07세로 우리가 정말 상징적인 의미로만 통용되었던 100세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앞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할 만한 나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또는 친척들 그 60세 되시고 이러면 환갑잔치, 칠순잔치 네. 이런 거 해다 말이에요. 네. 자손들이 한복 입으신 어머니 없고 막 다니고 뭐 이런 거 봤었는데 요즘엔 통 없어요. 주변에 칠순잔치 하는 거 보셨어요? 없죠. 없죠? 없어요. 저도 본 적 없고 뭐 네. 최소 8순 정도는 돼야. 그렇지. 오. 희수 뭐 미수 그죠. 뭐 이래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장수만세 프로그램에 뭐 한 72 정도 분들 나오셨는데. 네. 70 청년이죠, 요즘은? 이제 뭐 인식 자체도 워낙 달라지기도 맞아요. 했고 네. 실제로 보기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장수와 면역력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면역학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면역학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런 질병들의 끝판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근데 이제 우리가 장수를 하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무조건 좋다, 딱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좋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저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병에도 덜 걸리고 그런 장기들이 덜 아파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잘 튼튼하게 잘 간직이 되었다는 거니까 그럴수록 더 장수를 할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면역력이 관장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뭐 소화기관, 뭐 호흡기관 이런 것처럼 네. 면역력은 우리 몸에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거예요? 네,
네, 생각보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면역도 면역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가 있냐면요. 우리가 가슴 앞쪽에 흉선이라는 데가 있고 배 안쪽에 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 안쪽에 골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골수에서 사실은 이제 이 면역 세포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흉선이나 비장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세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을 지켜주는 군대 같은 건데 이런 군대들은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그런 데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골수를 빼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면역력을 빼먹는다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강, 우리 몸의 방패, 면역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의 정의부터 알고 가죠. 네,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내 몸이 지켜내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런 게 주변에 많이 떠다니기도 하고 또 바닥 이런 데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저한테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그런 군대들, 그게 바로 면역력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항상 계속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계속 만들다 보면 거기서 불량품 한 개쯤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가 분열이 계속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불량품이 바로 암세포인 거죠. 근데 이런 암세포들을 면역력 세포들이 가서 확 불량품을 잡아내듯이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지문 선생님 말씀처럼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기능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외부에서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들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되는 암세포 같은 나쁜 물질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조기 시스템이고요. 그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제 환자에게 병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면역력 저하가 된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면역력 저하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우리 몸에 어떤 질병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너무나 쉽게는 감기, 뭐 장염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부비동염, 비염 아니면 기관지염, 그리고 비만, 만성염증, 그리고 암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학계 연구에 따르면요, 이 면역력의 저하 같은 경우는 비만이라든지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울증은 정신적인 거 아닌가요? 면역력과 우울증 이게 또 관계가 있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몸 자주 아프고 몸 아프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뭐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겠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네요. 상관이 있네요. 네, 실제로 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자살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또 면역력이 이런 것도 미치나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정도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비만입니다. 우리가 비만한 환자도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또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비만하기도 하고 또 잘 붓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저는 그냥 감기 정도를 뭔가 좀 막아주는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 비만, 암까지 우울증까지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자 그렇다면 면역력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궁금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안타까워? 면역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나이예요. 진짜 나이가 웬수예요. 나이 뭐 하면 다 안 좋은 거만 나오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아까 그렇다. 처음에 제가 얘기한 밤새 놀아도 한두 시간 지금은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40대 중후반 자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각종 호르몬 변화들로 해서 면역 세포의 활성도도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하게 됩니다. 회복 시간 또한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면역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부모한테서 받은 원기, 선천지기라고 하는 거 하고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곡직이라고 해서 음식에서 받는 기운, 또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호산직이라고 해서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기운 자체, 이것을 모두 모아서 면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소화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시죠.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호흡기도 많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또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았던 기운 자체도 떨어지기 시작하시면서 이 갑옷이 역할을 하고 방패 역할을 했던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제일 중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에서 만들어진 기운 자체를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식이생활을 잘 하시고 또 호흡 기능을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운동을 통하신다고 하면 이 기운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아, 정말 젊었을 때는 뭐 조금 무리해도 진짜 잠 한 번 푹 자면 금방 이렇게 흐리릭하고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약간만 무리하면 이렇게 들어 누워야 되고 특별히 병이 없는데도 온몸이 아픈 것 같은 느낌. 막 관절도 아프고요. 뭐 염증도 막 여기저기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면 아유, 뭐 면역 떨어졌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온몸의 면역력이 훅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있는 면역력이라도 잘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지킬 수 있는지 오늘 해답을 좀 듣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면역력이 좋다, 뭐 이런 게 수치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네. 뭐 각종 수치들이 있잖아요. 내 면역력 수치는 못 본 것 같아서.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네. 뭐 환절기니까 내 면역력이 한 10 정도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 수치가 얼마다, 혈압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게 다 수치가 나오는데 네. 면역력 수치가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 면역력도 수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NK 세포 수치라고 나오는 건데요. 이게 NK 세포는 뭐냐면은 그 우리 몸에 아까 지켜주는 그 군대의 대장격인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몸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아주 절대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면역력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할 때 나오는 수치 중에서 또 우리가 면역력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바로 백혈구 수치입니다. 아. 백혈구 수치가 얼마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백혈구 수치는 감기나 이런 염증이 걸리게 되면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염증 수치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군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처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게 만약에 수치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면역력에 이제 이상 체계가 생겼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백혈구 수치가 그러면 정상 범주 안에 있으면 내 면역력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상인데 만약에 이게 아주 떨어져 있거나 네. 그런 경우가 바로 백혈병인 거죠. 떨어져 있는. 네, 아주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주 많은데 얘네들이 기능을 못하는 경우, 결국에 그렇게 면역 체계 때문에 생기는 게 백혈병입니다. 네. 사실 이제 거기까지 가기는 그건 이제 병이니까 근데 우리가 요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잘 풀리지 않는 피로, 그리고 떨어지는 체력, 스트레스가 잘 쌓임, 빨리 낫지 않는 상처, 잦은 배탈이나 설사, 그리고 감기가 잦고 잘 낫지 않음, 인내심과 끈기가 줄어들음, 그리고 입 주위에 물집, 입병, 그리고 깊어진 다크서클, 눈 염증 이렇게 있는데요. 다요. 아니 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저는 배탈 설사 빼놓고는 단 것 같아요. 난 입 주변에 물집 이거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기 터 있는데 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뭐 빨리 낫지 않은 상처 뭐 포함해서 2개 정도? 그 정도? 그렇지. 네. 여기서 이제 3개 이상이 체크가 됐다. 그러면은 나 면역력에 조금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상당히 이상해진다. 4개 정도가 가셔야 될 것 아닌데. 같은데. 네.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요. 8개 해당된다고 이거 가죠. 큰일이네. 8개. 네. 이런 걸 보면은 3개 이상이면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 제 나이나 이상 되신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나 지금 큰일 응급 났다. 상황이야 이럴 것 같은데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이게 내 몸체가
문제가 생각나면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거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증상 중에서 이제 배탈이 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자도 나기도 모르게 음식을 먹고 자주 설사하고 배탈이 난다라고 하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또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은 위장관으로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그대로 몸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배탈, 설사가 잦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증거일 수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면역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대부분 감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요즘 왜 보통은 이렇게 감기가 자주 걸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네, 맞습니다. 감기가 이제 대표적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신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에서 오는 신호가 있는데 그게 뭔지 좀 맞춰보시겠어요? 이게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머리카락이 끝이 갈라지고 여기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꼭 미용실 가보면 이 영양분이 머리 끝까지 안 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푸석푸석해지는 거 이거 아닐까요? 아니, 머리카락? 머리카락 얘기 나오니까 바로 탈모 아닙니까? 탈모. 머리가 가늘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뭐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1,000만 탈모인들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얘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한지민 선생님, 탈모가 면역력과 관계가 있습니까? 네, 탈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또 잘 빠지고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좀 안 좋아지고 이상이 생기면요, 이 털을 자라게 하는 요 조직, 요런 모낭 있잖아요. 여기를 공격해서 모낭 구조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모낭이 탈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원형 탈모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탈모가 생긴다. 근데 우리 또래들 이렇게 만나면 요즘에 정말 한 올이 소중한. 네? 배 선생님은 정리가 잘 돼요. 저는 머리를 짧게 잘라서 그렇지 저도 면역력 잘 길러서 이 머리카락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이상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또 이상 신호가 있거든요. 그래. 네, 눈에 이상 신호는 또 뭐가 느껴요. 있을까요? 네. 뭐가 또 있을까요? 한번 유추를 한번 눈에 해보시면. 뭐 이렇게 자꾸 뭐 간지럽고 뭐 염증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눈이 아주 뻑뻑해져요. 그거 안 건조한 거죠. 예,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눈에 피로감. 네. 네, 아우, 맞아요. 많아요. 빨개지기도 하고. 네, 그런 안구 건조증, 그런 것, 피로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좀 더 심해지게 되고 계속 눈이 그렇게 피곤하게 되면은 사실은 다래끼 같은 것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그런 눈 건조해지는 증상과 함께 다래끼가 발생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기온 차가 이런 신체 적응을 빨리 못하게 되면서 분비샘에 화농성 염증이 생겨서 또 고름집이 잘 생기게 됩니다. 다래끼도 면역력하고 또 관계가 있군요. 근데 다래끼야 뭐 조금 지나면 나으니까 이건 결막염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결막염 가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래끼는 뭐 내가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놔둬도 좋아지니까 하고 생각하셨다가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심하게 붓는 분들이 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다래끼가 생겨서 조금 나았다가 가라앉으시면 괜찮지만 점점 붓고 증상 자체가 염증이 좀 심해진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바로 치료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다래끼가 발생하면 일단은 소독된 어떤 수건 가지고요. 따뜻하게 온찜질을 하시는 것이 도움을 되실 수 있겠고 또 많이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거기 눈썹 이렇게 빼서 집 앞에 돌멩이 사이에 이렇게 띄워놓는다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래요? 그걸 발로 차는 애한테 간다. 그걸 믿었나요? 네. 그 다음은요? 네, 눈 아래에 우리가 이제 코가 있잖아요.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코의 증상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이거 뭐, 비염. 그렇죠. 비염도 있고 축농증 같은 것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비염이나 축농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축농증은 만성 부비동염. 부비동염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생기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자랑은 아닌데 제가 비염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답답해요. 일단 코가 이렇게 꽉 막히고 거기다가 코가 자주 막히다 보니까 이제는 두통까지 심해져서 머리 아픈 증상도 굉장히 좀 심해졌어요.
네, 저도 사실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비염이 비슷해요, 심해서 저랑 목소리가. 이게 충동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병원에 많이 찾기도 합니다. 네. 그게 근데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거냐면요, 사실 이 코 옆에 양쪽에는 이렇게 부비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순환이 잘 되어서 비강, 코 쪽으로 해갖고 잘 이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환기랑 분비물이 분비가 잘 안 되게 되고 막히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순환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코 안에 점막에 염증성 그런 병변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더 붓고 그렇게 되면 축농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보면 코 말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입술 트는 거. 네, 맞아요. 아, 제가 그래요. 자꾸. 물집 잡히고. 네. 그리고 입술 트는 것도 트는 거지만 이 물집 안에 잡혀가지고 구내염으로 요즘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입 안에도 왜 노랗게 염증 같이 생기잖아요. 피곤할 때 네, 물집 맞아요. 생기고. 그렇죠. 네, 네. 안에 그리고 또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면은 생각보다 이게 빨리 낫질 않습니다. 이게 그 구강에서 특히나 물집이 잡힌다거나 거기에 궤양이 심하게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낫기 시작하면 또 입안에 여기저기 생겨요. 그리고 이게 생기면 뭘 먹질 못하니까 이 자체보다도 여러 가지로 피곤해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내염 같은 경우는 일단 생기에서 치료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휴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는데요. 특히 물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입안이 건조해지게 되면요, 침이 잘 마르게 되면서 이런 세균을 없앨 수 있는 활동 자체가 좀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 자체를 충분히 드셔주셔가지고 침샘 자체가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비타민이 부족하셔서도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비타민 B가 충분한 바나나라든지 배를 좀 드셔주시거나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딸기라든지 키위 같은 것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눈, 코, 입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네. 그거 말고 전신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전신에 보이는 그 질환, 그건 또 뭐가 있을까요? 전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피로감, 그다음에 뭐 조금만 움직여도 뭐 여기저기 결리고 아픈 근육통이라든지. 근육통. 또 나이가 들면 또 호소하는 게요. 전신이 간지럽대. 그런 것도 건조해져요. 피부도. 가렵고. 이런 게 다 저 면역력 관련해서 아닌가? 그렇죠. 아니면 또 나이 드신 분들 관절염이 오기도 하니까. 여기저기 막 아프잖아요. 관절염? 그냥 왠지. 이유 없이. 네. 통증. 정답은 대상포진입니다. 맞아요. 그죠? 요즘에 대상포진도 정말 많이 오십니다. 대상포진은 이제 신경절이 분포하는 데 따라서 이제 띠를 이루어서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물집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고 그 위에 이제 딱지 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척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띠처럼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그냥 가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통증. 그런 통증이 와서 통증의 왕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붉은 발진이 처음에 생겼을 때 사실 처음에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진이 조금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은 병원 내원해서 이게 이제 대상포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저희 남편도 몇 번 걸렸었거든요. 근데 뭐 아픔을 표현하면 뭐 아기 낳는 것만큼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근데 처음에 이게 그냥 감기 증상인 것 같아서 이렇게 대응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좀 병을 키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하면은요, 뭐 건태감이라든지 또 두통, 그리고 뭐 통증도 동반을 하고요. 그리고 감기 증상, 몸살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 발한이라든지 또 설사, 뭐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징후가 감기와 매우 유사해서 쉽게 또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요, 2021년 기준으로 대상포진 진료를 받은 환자는요, 72만 6천여 명으로 그중에 50대에서 60대가 전체 환자의 약 45%를 차지를 했고요. 또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가 약 62%로 더 많았다고 하니까요.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면역력이 약해지면 떨어지면 생길 수 있는 1차 질환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자주 생기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닐까요? 네, 그럼요. 이제 사실 뭐 눈, 코, 입에 구내염이 생기고 이게 금방 없어지고 이런 정도는 이제 작은 정도니까 괜찮은데요. 이게 자꾸 반복되고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큰 병이 왔을 때 또 이겨내지 못하고 또 큰 병도 생기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씩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을 저희가 잘 챙겨야 되는데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면역력 뭐 높여주는 영양제, 식품 저희가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말도 들었고 네.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는 뭐 그런 풍문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뭐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니, 대표적으로 뭐 홍삼 먹어라. 아, 면역력에. 예, 아니면 뭐 비타민 C 잘 맞아. 챙겨 먹어라. 네. 그다음 먹고 잘 자라. 그다음에 저 여름 같은 때는 햇빛 피하지 말고 네. 그냥 되도록이면 맞아요. 좀 노출 좀 해서 비타민 D를 많이. 햇볕 좀 이렇게 많이 광합성 해라. 저는 이런 얘기. 비타민 C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비타민 C 유산균 먹으면서부터 감기가 잘 안 걸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저도 또 경험을 했고. 네. 네. 이게 또 맞는 얘기인지는 또 저희가 몰라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역력에 대한 소문과 진실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문은요. 이 잔병 치레가 많은 것은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 있겠지. 저는 있다고. 예, 오. 있겠죠. 근데 이게 잔병 치레가 많은 분들이 골골백년이라고 이게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오래 살아. 병원을 자주 가야 네, 뭐 오래 산다 이런 말도 고치면서 있는데. 살아가거든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O 맞습니다. 오죠. 네. 네, 잔병치레가 그 많은 골골한 분 바로 전데요. 사실은 이 잔병치레가 많게 됐다는 얘기 자체가 면역력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자잘한 그런 자극에도 계속 그걸 이제 힘에 붙인다. 얘들을 잘 이제 케어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그런 병에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면역력에 더 신경을 쓰시기는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또 그런 면역력 떨어지신 어르신들이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마늘 같은 거 뭐 맞아. 좋다는 거. 마늘. 예, 그런 거 많이 몸에 좋다는 거 챙겨 드시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 예, 없진 않겠죠? 네, 그 면역력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사실은 유전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유전이야 받은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환경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먹는 거 건강식품 이런 거는 많이 챙겨 드시는데 실제로 식사는 불규칙하게 하신다든지 운동은 안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하는 게 더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챙겨 드시는 거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은 거 챙겨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이게 면역을 키우는데 좋다 이런 얘기죠. 네, 뭐 첫 번째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또 두 번째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좋은 거 뭐 챙겨 먹어라 이런 말인데 전교 1등이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풍문 보여주세요. 자, 환절기 또는 겨울철에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한 것이다.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죠.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게 면역력 영향 아닐까요? 그래서 그 문장 그대로 얘기하면 맞습니다. 환절기에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면역력이 강한다 하더라도 감기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많아지는 것, 바이러스 환경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무리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라고 해서 내가 면역력이 강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이라든지 또 감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시는 것은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셔서 아마 이런 질문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을 두고 뭐 내 몸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어서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땡땡을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된다. 근데 면역력에 좋다는 식품이 정말 많은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산삼이지, 산삼. 산삼.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인삼은 먹어봤어도. 근데 자기한테 받는 게 있을걸요. 뭐 홍삼이 좋네, 아까 말씀하신 마늘이 마늘도 좋네,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많죠. 본인한테 맞아야지 남들 다 먹는다고 나한테도 효과가 있고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서 선생님께서 좋은 거 챙겨 먹기 전에 안 좋은 생활 습관부터 고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좋은 게 뭔지. 아니 근데 반대로 나는 그래 알아. 생활 습관이 내가 안 좋기 때문에 챙겨 먹지. 내가 교과서 중심으로 또박또박 공부하는데 뭘 그것까지 먹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해라 이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지름길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근데 뭐뭐뭐를 딱 챙겨 먹어라라고 말씀드려서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D 정도 챙겨 드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제의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비타민 D는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지만 또 이런 면역 세포를 생성하고 그걸 또 유지하는데도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비타민 제제들을 챙겨 드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비타민 D는 햇볕에서 합성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햇볕 많이 쬐면 되지 굳이 이게 비타민 D를 따로 먹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비타민 D를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레벨을 재보잖아요. 근데 비타민 D를 안 드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거의 그리고 선크림 바르고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레벨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먹기도 먹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주사를 맞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식품 얘기 나온 김에 김정은 선생님 이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어떤 거 챙겨 드세요? 사실 이제 면역력을 위해서 근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요즘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간단할 텐데요. 포도부라고 김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누른 두부 요즘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집에서 남아 있는 뭐 짜투리 채소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넣어가지고 말아서 그대로 뭐 익히지 않고 그대로 챙겨 드시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요. 뭐 재료도 시중에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저녁 때 한 끼를 항상 이걸로 요즘 먹고 있거든요. 포도부로? 네, 포도부로 안에 고기랑 갖은 채소 남은 거 넣어가지고 말아서 드시면 식생활 중에서 우리가 좀 아무래도 좀 열량을 많이 섭취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단백질 흡수하는데 섭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네.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쉽게 살 수 있는 건가? 네. 이거 그냥 편의점 마트에서 네네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유부초밥이라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유부는 튀긴 거고요. 이 포도부는 두부를 그냥 누른 거라서 아무래도 열량도 낮고요. 기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단백이고요. 식품영양 박사님이 권하셨습니다. 포도부. 毒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매일 밤 드신다고 하니까 메모해둬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풍문은요. 네, 면역력 향상에 찬물 샤워가 좋다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좀. 찬물 샤워. 아니 근데 뭐 기인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산속에 사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탁 엎드려 갖고 이렇게 찬물 샤워 쫙 하잖아요. 겨울에도 냉수 마찰인가요?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건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근데 들고요. 예전에 그냥 건포 마사지 정도. 수건에 적셔서 정도지 찬물 놀랄 것 같은데, 내 몸이. 힘들 것 같은데. 갑자기 추워지는 느낌을 네. 받는데요. 찬물 샤워가 몸에 좋다라고 하는 정답은 나옵니다. 그래요? 면역 체계에 찬물 샤워가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팀에서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대학의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그 연구팀 자체가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온수 샤워를 한 그룹하고 냉수 샤워를 한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냉수 샤워를 한 경우에 감기와 같은 질병 확률이 29%나 더 낮았다라고 합니다. 냉수 샤워를 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백혈구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면역 체계를 조금 높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고혈압 환자라든지 또 심장병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요. 갑작스럽게 찬물에 노출을 됐을 때 영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러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면역력하고 찬물하고도 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냥 쫙 시원한 물 막 이랬는데
야, 요즘에 그거 못해요. 아우, 절대 못. 예전에 12월에도 했어. 근데 요즘에는 진짜 한여름에도 그냥 바로 차가우면 온몸이 막. 그리고 찬물 먹는 게 그렇게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체온을 올리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네. 체온 좀 어떻게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비호성 선생님?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국에 400여 명의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청나라의 건륭 황제 같은 경우는 89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몇백 년 전에 89세면 지금으로 치면 한 200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대 수명이 60, 조선시대 때는 4, 50 정도였는데. 네. 맞습니다. 야, 근데 그때 89세면 대단한 거죠. 한 2배 정도는 더 살았다고 네.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건륭 황제 같은 경우는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자신의 양생법을 많이 실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청나라 황제의 면역 비법입니까? 맞습니다. 배워볼까요? 건륭의 운동법 제기법입니다. 제기 차는 제기차기? 그건 아니죠? 제기법 아니니까 한번 나와서 배워보실게요. 네, 제가 좀 배워볼게요. 네. 그 제기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네. 이거 아니죠, 이거? 물론 이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기 차는 방법도 좋은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제기법은 사실 보게 되면 끌어올릴 제에다가 기운 기자를 써서 기운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운동법입니다. 바로 호흡법과 심호흡을 하시는 방법하고 케겔 운동을 결합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호흡하시는 거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호흡 자체를 천천히 쉬셨다가 숨 크게 들이쉬면서 배로 단전 쪽으로 좀 힘 자체를 내리셨다가 다시 숨 내쉬시면서 배꼽 안을 쭉 당겨주시는 운동. 요게 호흡 방법이 되겠죠. 요 운동하고 케겔 운동하시면 아시죠? 항문을 조이는 운동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발을 이렇게 편안하게 모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실 겁니다. 내리시고 뒤꿈치 들어 올리시면서 숨 크게 들이쉬실 거예요. 내리시고 어렵지 않으시죠? 숨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내쉬면서 항문을 꽉 조여주실 겁니다. 옆에서 보면 엉덩이하고 항문 자체가 꽉 조여주시는 것처럼 뒤꿈치 들어 올리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데요. 한 가지 더 붙일 겁니다. 여기에 주먹을 주실 겁니다. 네. 숨을 들이쉬면서 위로 올리실 때 주먹을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먹 이렇게 주시죠. 네. 그런데 아이들 보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 보게 되면 주먹을 이렇게 안 쥐고 있고요. 어떻게 주죠?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지. 그래서 엄지 손가락을 안에 넣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를 쥐고 있는데요. 이게 악고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주먹을 단단하게 쥐는 방법인데 이것을 기운을 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기운 자체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쉬운 주먹 쥐는 방법이 되거든요. 엄지를 안에 넣고 주먹을 준다.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감싸주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신의 전기 자체를 신장에 있는 전기 자체를 유지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운동을 하시면서 주먹을 주시는 건데요. 다시 위로 올리시면서 주먹을 주시면서 숨을 올리시고 항문 꽉 조이시고요. 엉덩이 힘 주세요. 그리고 내리시면서 자 이렇게 풀어주실 겁니다. 손을 풀고.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올리시면서 발 뒤꿈치 최대한 올리시고 주먹 쥐시고 네 좋습니다. 허리 펴시고 엉덩이 조이시면서 내리시고 다시 숨 들이쉬시면서 올리시고요. 발 뒤꿈치 올렸다가 다리 내쉬면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내쉬면서 손 펴실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신경이 갑자기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쓰이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케겔 운동하면 그냥 엉덩이만 조이는 형태가 되는데 다리에 정맥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하신 분들 뒤꿈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정맥 흐름 자체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엉덩이를 조이고 항문을 조이게 되면 관략근을 조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로 장 자체가 처지는 느낌을 좀 줄이시면서 관략근 기능 제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또 남성분들의 전립선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면역력을 키우실 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장 기운 자체를 좀 유지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쉽게 하려면 그냥 하나하나씩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손을 쥐는 방법도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뒤를 올렸다가 내리시면서 숨 내쉬고 호흡. 다시 올리셨다가 들이마시고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내 몸에 있는 기운 자체를 잘 갈무리 하실 수 있고요.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시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심신의 안정도 좀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앉아 계실 때는 케겔 운동하시고 서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시는 운동과 이제 같이 해주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배워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예. 이게 뭐 여러 번 하면 땀도 나겠고 네. 체온도 올라가겠어요. 자, 이렇게 운동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어서 건강 채워볼까요? 네, 제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요리를 아주 맛있게 또 간단하게 배워보는 김정은 박사의 1분 간단 요리인데요. 오늘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동할 동안 선생님 메뉴 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뭐 이제 만들 메뉴는요. 지금 또 대하가 제철이잖아요. 아, 좋죠. 예, 대하를 이용해서 아보카도 레몬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대하, 네. 아보카도, 레몬. 다 좋아하시는. 제가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오늘 기대됩니다. 네, 재료는 정말 뭐 요리명에 나와 있듯이 네. 대하가 주인공이고요. 여기 이제 소금, 후추, 밑간을 살짝 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아보카도, 잘 익은 아보카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레몬이죠. 그다음에 마늘 편. 또 양념은 간단합니다. 청주 준비해 주시고 간장 그리고 올리브 오일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재료는 끝. 다 보통 있는 재료들이 네. 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따 이제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 넣어주시고 예, 편마늘을 좀 볶아서 마늘 향을 충분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늘 향이 우러나오기 시작을 했으면 네. 소금 후추로 밑간한 대후 오늘 대하를 준비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껍질을 따서 이 소리. 오늘 제대로인데요. 네. 정말. 준비를 해주세요. 자, 색이 변하고 있죠. 네. 마늘의 향과 또 대하만 이렇게 사실 구워도 맛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아보카도의 이제 부드러운 맛까지 더해지고 마지막에 오늘 이제 레몬을 곁들일 거잖아요. 상큼함이 정말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이것만 드셔도 한 끼 든든하게 드실 수 있을 정도 되거든요. 완전히 메인이죠. 그렇죠. 메인으로 드실 수 있죠. 여기 자, 파 좀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파스타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오일에다가 네. 파스타 면만. 여기에 뭐 화이트 와인이나 청주 있으시면 맛술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간장 간 살짝 하고요. 아보카도는 처음부터 볶으면 너무 물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새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아보카도를 넣어주세요. 아보카도는 이제 완숙된 것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볶으면서 부드럽게 살짝 으깨지면서 맛이 더 잘 스며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으깨가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뭐 레몬이 없으시면은 시판되는 레몬즙 뿌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편으로 썰은 레몬을 같이 넣어가지고 볶아주시게 되면 뭐 보기에도 좋고요. 이 풍미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 너무 간단하죠? 야, 지금 네. 이 막 그 대하 막 향이 그쵸 지금 스튜디오에 막 진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식감도 좋고 이 레몬이 또 살짝 비릿한 맛도 잡아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근데 이 대하가 뭐 당연히 맛도 맛인데 영양도 그렇게 뛰어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9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정말 대하가 제철이잖아요. 그 통통한 살을 맛보기 위해서 수산시장을 가신다든지 항구 쪽에 오신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 대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메티오닌이라든지 라이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 8종 세트를 골고루 가지고 있거든요. 타우린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 작용과 간 기능 개선을 도와주어서 피로 해소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새우를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정말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걱정할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 새우 속에 들어있는 이 불포화 지방산과 또 타우린 성분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좀 주기도 합니다. 또한 새우 껍질에는 키토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일조를 하게 되고요. 열량은요, 돼지고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무기질 중에 칼슘 함유도 많거든요. 정말 많은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골드강 중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진짜. 아보카도하고 새우하고 야.
마늘. 이렇게 너무 마늘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 살짝씩 나는 레몬 향이 너무 향긋하고 완벽. 이런 걸 지중해식 요리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죠. 지중해식 요리의 특징은 뭐 올리브 오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마늘은 면역력도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마늘 듬뿍 넣어서 풍미를 또 많이 주었고요. 또 비타민 C의 대명사 레몬까지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끼에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요거 한 가지 딱 만들어서 챙겨 드시면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특별한 메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딱 해서 가족들과 같이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운 식사가 면역력을 올린다는 그런 자료 있죠. 내가 그냥 강요하는 거 아니지?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배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얹혀가지고 면역력 해쳐요. 네. 좋은 분위기에서 행복한 식사를 하시면 또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죠. 오늘 면역력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굉장히 덥다고 그러잖아요. 네, 더워서요. 오늘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